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85페이지. 저번에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풀어드린다고 했죠. 28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순용업소득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어때요?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의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소득서부터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전이 되죠.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를 빼요.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 방식을 저번에 했었죠.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후현금 수지가 됩니다. 세후현금 수지. 자,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1억 4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1억 4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연간 유자 월 불금이 우리가 9천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9천만 원. 자, 그럼 9천만 원을 이제 빼게 되면요. 자, 우리가 1억 4천에서 마이너스 9천을 빼게 되면 5천만 원이 나거든요. 자, 그럼 5천만 원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야겠죠. 영업소득세 계산은, 자, 우리가 순영업소득에서, 저번 시간에 대체충당금은 더하고요.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감가와 이자를 빼죠. 순대감이라고 암기하시랬죠. 감이는 빼준다. 그래서 감가상각분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에 대한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고, 자,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요. 세율. 그럼 이제 영업소득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설에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순소득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1억 4천만 원이 되죠. 1억 4천만 원이 되고, 자, 대체충당금은 거기 보시면 이제 없다라고 되어 있죠. 대체충당금 거의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0원이 되고요. 자, 감가와 이자를 빼줍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분은 이제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자가 융자의 이자가 7천이 돼 있죠. 그죠? 7천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1억 4천에서 이제 8천을 뺍니다. 그래서 그럼 1억 4천에서 이제 8천을 빼게 되면은 6천만 원이 되죠. 그죠? 6천만 원. 그 6천만 원이 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6천만 원이 되니까 요 세율을 곱해요. 세율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세율이 30%가 돼 있으니까 0.3이 됩니다. 0.3. 자, 그럼 0.3이니까 368.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1,800만 원이 되죠. 1,800만 원. 1,8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5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다 보니까, 자, 우리가 3,200만 원이 나오죠. 3,200만 원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주셔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285페이지의 대표 예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우리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현금 수지 분석법, 또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내가 이제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간다. 자, 그럼 1억이라는 자체는 현재 냈으니까 현재 가치예요. 현가고 1억 2천은 내가죠. 그래서 이제 내가 확실히 지출을 해서 우리가 확실한데, 자, 1년 있다 수익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 그 위험이 따르니까 우리가 할인이라는 것은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버려요. 현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현가와 현가를 바꾸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출이 있고, 그
다음에 유입이 있다면 유입이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현금 수지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되고요. 그럼 두 가지 지수가 있어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 현재 가치 합이 있고요. 자, 현금 유입은 두 가지가 있죠. 운영하고 처분 소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해가 아니라 매 기간마다 다르다. 매 기간마다. 저렇게 보시고요. 항상 세후로 따진다는 거. 세후 현금 수지, 그다음에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출로 따지죠. 유출. 현금 유출이 현재 가치 합입니다. 현가합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출과 유입 중에서는 유입이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하죠. 그래서 보시고,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현가가 둘 다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가시면은 286페이지로 가시면은 개념으로 잡습니다.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걸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순영가, 내부 수익성 지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니은에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고,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의 예상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현금 수지를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이제 한 해 소득이 아니라 또 여러 해 소득이고, 그 다음에 처분까지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순용가법하고 이제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순용가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순이라는 것은 이제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법. 자, 순현가법은 순현재 가치법인데요. 우리가 net present value라고 하면서 순은 빼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을 뺍니다. 근데 이제 처분은 잘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운영만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뺀다.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가 잘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유출해서 유입을 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1억을 냈어요. 1억을 내서 1년 후에 만약에 3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3억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자, 1년 후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이제 그걸 할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면, 자, 1년이면 1승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할인율이 되는데요.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0.1이 되니까 1.1로 할인하게 되면 3억이 되죠. 3억에서 1억을 빼면 2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금액이 순현재 가치가,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니라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그 286페이지를 가시면 밑에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286페이지로 가시면 286입니다. 가시면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영가는 위에 보시면 순영가는 꼭 장래 기대되는 세후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현가와 현가 처음에 투자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죠. 자, 그럼 우리가 순영가는 예상되는 수입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공제해서, 자, 어때요? 우리가 오른쪽 보시면 순영가가 0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봐요. 운영에는 세후 현금 수지를 현가시키고 처분에는 세후 지분 복귀를 현가시키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처분에 대한 세후 지분 복귀액은 요즘 좀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요. 특히 유출이라는 것은 꼭 지분 투자를 뺀다는 거. 지분 투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유입이라는 자체는 운영하고 처분해서 부채 서비스액과 빚은 다 빼줬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그냥 뺀다. 그렇게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요. 투자 결정 조건이 있죠.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거. 자, 수익성 지수법은 아까는 뺐어요. 근데 이거는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은요. 지수법은, 자, 우리가 항상 지수라는 것은 분수가 나오는데 앞에 게 올라가요. 그래서 유입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눠서,
자, 우리가 유출에 대한 유입이죠. 그죠? 근데 봐봐요. 아까 우리가 그 3억에서 할인해서 1억을 빼게 되면 2억이 이 금액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아까는 빼서 그 차익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금액이고요. 이건 1억에서 그걸 할인하게 되면 얘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데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이건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몇 배 벌었다? 3배.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0이 기준이 아니라 1이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작건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지출의 현값의 대란, 우리가 지출, 그죠? 그러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0보다 커야 됩니까? 1보다 커야 됩니까? 1보다. 그래서 편익 비용률이라고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익은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1보다 커서 투자 결정 기준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돼 있죠. 여기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내부 수익률법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은 이 내부 수익률이 IR, 우리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거든요. 내가 투자하려는 자체의 수익률이 됩니다. 따라서 내 거.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게 다른 대항보다 많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내부 수익률이 다른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그럼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배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재밌는 게,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1,000원을 투자했다. 1,000원을 투자하면은 만약에 1년 후에 1,200원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요. 자, 할인율이 필요하죠. 1 플러스 R의 N승이기 때문에, 자, 1년이면 1승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같게 만들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어차피 이게 넘겨서서 우리가 구하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빨리 구하는 방법은 내가 1,000원을 냈죠. 그죠? 그럼 1,000원을 밑에 깔면, 자, 지금 1,000원에서 1,200원 벌었다는 건 200원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빨라요. 그죠? 20%가 되겠죠. 그죠? 20%. 그래서 요 R이라는 내부 수익률이 20%가 빨리 나오죠. 그럼 20%가 최소한 요거보다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면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 예상된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서로 그냥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순효과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0으로 만들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순효과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이제 비교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순효과법은 수익평가의 합에서 비용평가를 합을 공제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임의 평가와 현금 유출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순효과는 0보다 커야 되며 0보다 작으면 기억한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죠. 작으면 기억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자에 대한 비교가 중요해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순효과가 투자 판단의 증거로 내부보다 선호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그 시험에 물어볼 때는 왜 그런지는 안 물어보지만 항상 순효과가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순효과는 그냥입니까? 지금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입니까?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그 기회비용 이상 나와주죠.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 자체가 다음에도 또 나오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불을 극대화시키기 순효과고 내부 수익률법은 불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자, 우리가 1억에서 1억을 더하면 2억이 되죠. 근데 10%에서 20% 더한다고 30%가 되지는 않거든요. 가치 가산이 되는 건 순효과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순효과법이 낫다냐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 예제 문제 예전에 풀어봤는데 3번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이 내부보다 크면 투자 타사성이 있다? 아니죠.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되죠.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자체가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승수법의 조순까지는 총투자가 올라가고 전후는 지분투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승수법은 따라해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그럼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특히 순소득 승수의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림셈법이기 때문에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 해의 소득만 갖고 그 다음에 처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충 하자는 거죠. 그럼 승수법하고 수익법이 역수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 일단 갑니다. 자, 어림셈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림셈법은 주목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던 우리 할인현금 수지분사법은 자,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죠. 근데 어림셈법은 그냥요 고려하지 않고요.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할인현금 수지분사법은 운영과 처분을 다 따집니다. 얘는 처분을 또 따지지 않고 한 해만 따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목구구식으로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어림셈법으로 갑니다.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나 할게요. 자, 우리 어림셈법 주목구구식 계산이에요. 어림셈법입니다. 자, 어림셈법은 이제 대충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자, 지금 얘가 총투자액입니다. 총투자액. 투자액이어서 좀 전에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순소득이 임대료거든요. 그죠?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계속 매년마다 나와요. 그 만약에 2천만 원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죠? 매년 2천만 원씩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5년 걸리죠. 이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승수라는 자체와 수익률법은 뭐냐? 승수법은 몇 배냐가 중요합니다. 몇 배냐. 그래서 1억이라는 게 올라가죠. 1억이 도대체 순영업소득에서 몇 배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5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순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는 5라는 숫자는 자본회수 기간이 5년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 걸린다? 5년. 그럼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낮을수록 좋고요. 근데 수익률은 달라요.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죠. 몇 퍼센트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소득이 올라가서 투자액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이 1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냐. 그럼 0.2가 되니까 20%가 되죠. 수익률은 높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겁니다. 역수. 자,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승수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맞히기가 쉬워요.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수익률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승수법에 4가지가 있다는 거 꼭 가져가시는데요. 제가 왜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소득. 그래서 우리가 총소득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조소득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총순전후. 자, 그래서 이 승수가 있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순영업소득이죠.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순소득 승수 이렇게 나오고 또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흐름, 수지 승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후가 있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돼요? 순소득까지는 빚을 안 뺐죠. 그죠? 안 뺐기 때문에 총투자액으로 올라갑니다. 누트라고 한다. 총투자액.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금, 우리가 그 빚을 아직 안 뺐기 때문에 전체 대개한 금액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2가지는 총투자로 간다는 것이 숙지가 되셔야 돼요. 총투자액. 총투자액.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빚을 뺐으니까 어때요? 타인 돈을 빌렸죠. 그러면 전체 총투자가 아니라 내 지분 투자로 대비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지분 투자액이 올라간다. 지분 투자액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얘 앞에 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럼 뭐가 내려가죠? 총소득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순소득이 내려가고요. 순소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는 세전현금 수지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얘는 세후현금 수지가 내려가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솔직히 이제 수익률법이라는 자체는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역수관계가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이 없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 그래서 우리가 매상의 회전율을 얘기하거든요. 매상. 그럼 이게 거꾸로 되니까 밑에가 총 투자가 돼서 총 투자가 이제 내가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라고도 되고 총 자산이라고도 돼요. 그럼 총 자산에 대한 총 소득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게 되면 1회전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손님들이 와서 빨리빨리 나가주는 게 좋죠.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역수관계가 종합자본환율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자본환율이라고 넘기시면 나와요. 종합자본환율. 자, 그래서 얘는 순소득 순수와 역수예요. 그럼 저걸 거꾸로 하니까 순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내려온다고 책에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세전환금 수지와 역수관계가 지분배당률입니다. 지분배당률. 자, 얘는 이제 세전환금 수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이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세우니까 얘도 세우죠. 그죠? 그 세우 수익률. 세우 수익률이 있습니다. 세우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지분 투자로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에다 얘기를 해서 원장님한테 이제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는 제가 프린트를 놔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약된 프린트를 드릴 거니까 이렇게 박스로 쳐서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교재 290페이지로 가시면 어림셈법의 한계라는 게 있죠. 그죠? 어림셈법 어때요? 우리가 가장 큰 한계는 한 가지 방법이 계산된 비율, 다른 방법 비율이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장래 현금 수지를 할인했어요? 할인하지 않았어요? 안 왔죠? 그러면 작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배 쳐보세요. 3개 정도 쳐보세요. 3개. 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 총소득 승수라는 1번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갔죠.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자, 요 무르본 소득으로 나눠버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건 세후로 나눕니까? 조소득으로 나눕니까? 조소득 나누죠. 그런가요? 그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어떻습니까? 세전현금, 요 세전은 어째 지분 투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세전으로 나누겠죠?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가시면 순소득은 어떻게 돼요? 순소득은 제가 지분 투자였어요? 아까 총투자였어요? 총투자였죠? 총투자에서 순소득 나누는데, 그러니까 앞에 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후현금은 어떻습니까? 얘는 총투자입니까? 오히려 지분투자입니까? 지분투자하고 세후가 내려가니까 세후는 맞죠? 그러니까 지분투자를 세후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지분투자 수익률이 ROE라고 돼 있죠? 따라서 세후 수익률.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시험 문제 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전을 세후로 고치셔야 됩니다. 밑에. 맨 밑에 세후를 맨 밑에 가시면 지분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해설이 있죠. 그래서 순소득도 아니며 세전도 아니면 세후로 고쳐주세요. 그죠? 이건 세후로 가야 됩니다. 이 보통 공인중개사 우리 강사들은 지분투자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세후 수익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후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치셨나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세전에서 세후예요.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지분투자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로 나왔거든요. 그죠?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에 나왔었는데 지금 해설을 다 세후로 잡아요. 그죠? 근데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잡기 때문에 이건 세후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이게, 저 같았으면 좀 떴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이제 지분 배당률과 지분 투자 수익률은 달라요.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지분 배당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분 투자의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설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ROE라는 자체가 공인중개사에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만 나오고죠. 그래서 세후라는 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2번이나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2번이나 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만 아니라 타 학원도
이 책에 대해서 자꾸 바꾸라는데 아직까지는 안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후로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공인중개사 나오면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지분 투자 수익률, 우리가 세후 수익률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보이고요. 자, 오른쪽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따라서 LTV. 자, 넘겨보시면 이제 LTV라는 자체가 제가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를 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LTV를 가지고 대출에 대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LTV하고 부채 감당률은 이건 상가를 갖고 따져요. 그죠? 사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이제 보시는데요. 자,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엄밀히 보셔야 되는데, 자, 대부 비율은 제가 이제 요거 시간 끝난 다음에 제가 LTV와 DTI에 대한 대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제가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율 분석법이라는 것은 비율을 가지고 따져요. 비율 분석법.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은 LTV라고 합니다. LTV, Loan to Value.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야매로 자, L을 V로 나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Loan to Value인데 이 2라는 것은 그냥 나눈다고 보세요. 그죠? 그럼 LTV는 뭐로 나눈다? L을 V로 나눈다.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계산 문제가 편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론이라는 자체가 요거는 대출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융자액이죠. 그 다음에 이건 밸류,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럼 1억에서 이따 이 시간 끝나고 나서 LTV와 DTI의 최대 대출 금액을 구할 때 얘가 만약에 50%다. 그럼 5천만 원까지 땡겨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곱해서 요걸 구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비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분 비율이에요. 당연히 저당 비율이에요. 저당 비율.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례익률 원금 회수가 어렵죠. 높은 대부 비율은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 대출자들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대부 비율 최대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근데 맨 밑에 따라해 보세요. 부채 비율. 그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이에요. 맨 밑에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얘는 타인 돈이 나한테 몇 배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요. 타인 자본. 자, 타인 자본을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지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편안하게 들으시면 타인 자본이 400원이고 내 돈이 100원이라면 타인 돈이 4배란 뜻이에요. 몇 배다? 그럼 400%라는 것은 4배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200%는 2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랑은 다르지만 관련이 된 게 얘가 50%면 얘는 얼마니? 60%는 얘는 얼마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부채 비율이 커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냐면 계산 방식이 자, 타인이 50이면 나도 50을 투자했죠. 그죠? 1배수니까 100%가 되겠죠. 그죠? 100%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이 60이면 내가 40%니까 1.5라는 뜻은 뭐죠? 150%죠. 그러니까 1.5배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봐봐. 얘랑 비율은 다르지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가시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건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얘기하죠. 그 지분에 대한 부채라고 나왔었어요. 분모에 대한 분자. 그럼 대부 비율이 여러분들 80%면 자, 생각해 보세요. 대부가 80이면 내가 20이죠. 그죠? 그러면 그럽니까? 4배가 됩니까? 400%가 되겠죠? 그치. 밑에 지금 박스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부채 감당률은, 자, 우리가 그 부채 감당률은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에 대한 감당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부채 감당률이라는 자체는
상가 건물 같은 거를 대출받을 때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죠? 상업용 부동산인데, 얘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대출액을 구하는 산정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야매를 터뜨릴 거예요. 빨리 풀면 방법. 근데 이제 부채 감당률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보세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빌려줘요. 대출을.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가 갑이 건물을 사서 순두부찌개가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이 건물을 인수했어요. 그럼 은행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순두부찌개가 너무 잘 사가 잘 돼서 자 보세요. 제가 LTV라는 건 뭐죠? L을 V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순투부. 자, 따보세요. 순투부. 그 투는 나눈다는 거니까 순투부라는 것은 순소득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누게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납니다. 그 부채 서비스액은 매기간 지불해야 될 원금과 이자죠.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 밑에 박스 밑에 1에 가까우면 대출차 차입자 모두 위험하죠. 그럼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이 더 부족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1 이상이라는 자체는 좀 틀린 지문입니다. 선배님이 우리 교수님이 저희보다 선배인데 이상이라는 것보다 2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은 포함하니까 1을 초과해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1 이상이어야 돼요? 1을 초과한다고 하셔야 돼요. 1을 넘어야 되죠. 그죠?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그걸 가기 전에, 자, 오른쪽에 이제, 이제 채무불이행 갈게요. 채무불이행하고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묶어보세요. 자, 좀 전에는 제가 이 비율은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좀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채무불이행은 많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영업경비가 많이 나가면 안 되죠? 이 비율은 낮아야 좋습니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좋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거. 그럼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자, 중요한 게 이제, 따보세요. 유영부. 항상 밑에는 유효총수득이 내려갑니다. 그죠? 유효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너무 많이 나가면 채무불이행까지 커지죠. 그래서 유효조득에 대한 이 비율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채무불이행률 보고 계십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한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능력이니까 비율이 클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럼 높아야지 좋아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경비 비율도 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경비 비율로 갑니다. 자, 우리가 항상 무슨 비율하면 학교는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경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 유영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효총수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소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유효총수득으로 우리가 가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거 어떻습니까? 가능으로 구하면 가능으로 또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이제 이 저자분이 조소득이라고 해놓으셨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유효로 가야 됩니다. 유효로.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와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영업경비 비율이 투자 대상의 재무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안 좋죠. 적절한 그 영업비용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tan계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비율을 구성한 요소들에 대해서 추이가 잘못되면 왜곡될 수 있고, 자, 대부분의 계산에서 부동산 가치가 너무 가대평가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낮게 왜곡되겠죠. 그죠? 반대로 가면. 그 다음에 투자자가요. 자, 내가 투자합니까? 은행에서도 투자합니까? 그럼 은행은 이자를 먹고 나는 지분을 먹죠. 목적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자, 비율 분석은 어떻게 되면 동일한 투자 대안이라도 사용하는 지표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에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총소득은 높은데 나중에 경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사용하는 지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대표 예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번에 풀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가 부채가 올라가요. 부채가 올라가고 밑에가 지분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더럽게 됐는데 B를 A로 나눈다면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그죠? 그럼 A에 대한 B거든요. 그죠? 그럼 부채에 대한 지분이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더럽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채가 아니라 부채와 지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나올 수 있죠. 자, 대부비율이 50%면 어떻습니까? 나도 50이고, 대부도 50이고, 지분도 50이니까 부채 비율은 100%가 맞거든요. 그죠? 맞는데, 앞에가 따르세요. 지분에 대한 부채.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이야 뭐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가시면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회수기간이 길어야 돼요? 회수기간이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시간보다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회수기간법 찾으셨어요? 그럼 회수기간은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되죠. 그럼 자, 내가 목표를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이라는 게 생략됐거든요. 단순 회수기간법. 자, 그럼 회수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목표했던 게 내가 만약에 7년이다. 그럼 ABC 중에서 이 기간보다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럼 8년이면은 기각하겠죠. 그죠? 만약에 5년이면 그냥입니까? 얘보다 기간이 짧습니까? 짧은 선택하고 3년도 선택하고 2년도 선택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했던 기간보다 내 투자 대안이 같거나 작아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해수기간법은 간편하고 짧은 해수기간 갖고 따지니까 미래 불확실한 어느 정도 이제 줄일 수가 있는데 단점은 어떻습니까? 얘도 합해시한 가치를 그냥 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죠. 자, 회계적 수익률법은 수익 이익률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회계적 이익은 얼마나 생겼느냐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은 세후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하고 나누는데 얘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럼 회계적 이익률은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근데 자금은 투자 않겠죠.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얘도 합해시한 가치를 그냥 있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손익분기점은 그냥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얘가 한번 딱 계산 방식이 떴는데 그 위에 안 나오거든요. 그 밑에 294페이지 보시면 밑에 공란이 있죠. 거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는데,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뒤에 제가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걸 맞히시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합해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할인기법이라는 것은, 자, 할인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순형가법과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자,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수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부수익법.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제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현가라는 자체는 항상 명시를 합니다. 자,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할인 기법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현가가 들어가면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얘네들은요. 현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제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꿀팁을 드리는데 들어갈게요.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문제 나왔던 걸 한번 볼게요. 페이지 43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기출문제. 431로 가시면은 431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문제 86번 있나요? 그거 필요 없어요. 별표 3개 치세요. 자, 이걸 이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꿀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받치셔야 돼요. 무조건 돼. 100%다, 100%.
자, 가르쳐 드릴까요? 자, 따라서 현가. 그 수년가법이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칠판 보세요. 수익성 지수와 내부수익법은 현가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얘네들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런가요? 자, 내부수익법 있나요? 수익성 지수법 있나요? 얘 빼고는 고려하나 안 하나? 안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다음에 해수기간법. 이건 단순이라는 게 생략됐거든요. 그럼 회계적 수익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니은하고 미음이 정답이 돼서 4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얘는 무조건 갖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건질 수 있는 게 얘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 따라서 현가. 자, 우리가 하나만 더 적어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나왔는데 연평균 수년가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얘도 수년가를 평균을 내지만 따라서 현가. 얘도 고려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한 문제 맞히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현가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얘네들은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문제 다시 갈게요. 아까 딱 갔어, 시험장에. 그냥이야, 현가가 보여. 보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수년가는 일단 먹고 들어갔죠? 안 보이는 거 두 개 얘기해 보세요. 수익성지수법과 내부수익법만 고려하고 다른 건 안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잡아도 여러분 많은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8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또 꿀팁을 드리면 85번의 정답이 4번인데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수년제가치법이 내부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돼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냐는 안 물어봐요. 그냥 일단 수년가법이 우수합니다. 무슨 법이 우수하다? 그래서 항상 수년가하고 내부보다 어떤 게 우수하다? 수년가가 우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년가는 요구수익률로 할인하고 최소 보장이 되고 기회비용이 있는데 내부라는 건 자체에 있다가 그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저 믿고 수년가법이 우수하다고 그냥 가져가세요. 무슨 법이 우수하다? 수년가법. 그래서 정답은 거기 4번이 어떻게 돼요? 수년가법보다 내부가 더 합리적이에요? 수년가가 더 합리적이에요? 수년가죠. 그냥 그렇게 암기를 해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85번에 1번에 보시면 동일한 현금 흐름에 투자를 해도 요구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달라질 수도 있고요. 투자 규모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일 때는 수년가와 수익성을 통한 의사결정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를 보세요. 만약에 신용가가 1억 벌었대요. 그죠? 그럼 1,000만 원에서 1억 번 거하고 5천만 원에서 1억 번 거 중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1,000에서 1억 번 게 낫죠.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입니까? 투자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그죠? 상호 배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년가법만 가치 가산이 돼요. 그죠? 따라서 가치 가산. 자, 수년가. 자, 따라하세요. 수년가. 수년가가 가치거든요. 가치를 더해서 합의되는 건 수년가밖에 없어요. 내부 수익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좋고. 그 다음에 해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소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잡으세요. 내가 3년을 해소했지만 그 이후에 더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럼 그 이후에 대한 현금 흐름은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가 좀 더 나오면 더 해드리겠는데, 이 기출문제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리 이제 보시고, 일단 나중에 제가 이제 5, 6월 달에 이제 이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려서 객관식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그죠? 풀어서 이제 어느 정도 숙달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쉬었다가 제가 아까 LTV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죠. 그걸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